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지난 주말에 좀 포근하다 싶더니 오늘부터 다시 추워졌습니다. 최소한 내일까지는 추울 것 같은데요. 기온이 이렇게 추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불조심이죠. 저희가 오늘 2부에서도 이 화재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 이거 우리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잘 지키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월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코너죠. 바로 출발당 최고위원회인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언제나처럼 두 분 모셨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이 아니라 서베리아라고 하죠. 지금 6일째 10도가, 영하 10도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계속되는데, 일기예보 들어봤더니요. 이번 주 중으로 다시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예. 봄을 기다리는 이종근입니다. 예, 자, 두문정치연구소 서영우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는 밀양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져서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화재 현장 속에 시민 여러분의 구조 활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속에서도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보람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입니다. 자, 지금 서양호 소장께서 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제천 화재가 난 지 36일인가요? 36일 만에 또다시 참사가 일어난 거라서 이게 참 정말 보는 사람도 기가 막힌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이종우 실장님. 네. 정치인 말 한마디는 나중에 하실 거죠? 예. 예. 준비를 했다가 지금 다른 질문 하셔서. 저는 일단 지금 제천 화재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이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 100% 천재는 없다. 인재가 언제나 있다.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열악한 병원 시설이더라고요. 예. 다닥다닥 너무 침상이 붙어 있어서 마치 링거를 꽂고 이렇게 그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개걸음을 해야지만 침상과 침상 사이를 갈 정도로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더욱 이 참사가 커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소방차가 빨리 왔다. 소방관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영흥도 그 참사 때는 이유 불문하고 정부 책임이다라고 하셨고 제천 때는 눈물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거듭될수록 사실 내려가셔서 소통을 하시는 건 좋으나 한 가지 고사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나라 때 재상이 강물이 불어서 이 물이 차가우니까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자기가 마차를 타고 가서 자기 마차로 백성들을 건네줬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을 했는데 그때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마차를 빌려줄 시간에 돌다리를 세워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소통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서영 소장님. 네,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건 구조적인 결과로 제가 볼 때는 필연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천 영흥도 앞 낚싯배 전복 사고가 13명 사망했고 충북 제천 화재 사고로 29분 사망, 밀양 화재 사고로 오늘 아침 현재 39분이 사망했습니다. 단순 화재와 재난이 대형 참사가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화재와 재난이 대형 참사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에 대한 화재와 재난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해야 할 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재난관리에 대한
제도와 체계 정비가 자리 잡을 때까지 국가의 책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오늘 아침에 속보가 전해드려서 이 문제부터 얘기를 했고, 정치 얘기하기 전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보죠. 먼저 이종구 실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5일에 예. 내각을 질타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 의지가 안 보인다. 2월에 다시 보자. 그러니까 2월에 제대로 다시 대책을 제대로 세웠나 점검하겠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 지난 5월 24일이죠. 집무실의 일자리 현황판을 공개하면서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매일매일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 해소에 있어서 정부 대책이 약효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30 세대의 어떤 그 반란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일자리를 못 잡으면 더욱더 하강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서영수 소장님. 집권 여당이 아무리 무한 책임이 되지만 화재도 일자리도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탓하시는 이종무 실장님. 네, 마음이 씁쓸합니다. 나 탓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치? 네, 아무튼 저는 아직 확인할 것이 꽤 남아있다. 검찰 핵심 관계자가 28일 기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 소환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다고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껏 공식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방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평창올림픽 전에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국론 분열에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보복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소환하기 위해서 보입니다. 아무튼 동계올림픽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3월,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6월 지방선거를 뒤흔들 빅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이 일자리하고 이제 임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치권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것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거든요. 예? 서로 내 탓 공방인데 예를 들면 한국당은 정부가 무능해서 예방행정을 못했다. 민주당 쪽에선 직전 경남도정의 책임자였던 홍준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비론은 원래 싫어하는데 이번엔 양비론입니다. 사고 참사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미국에도 9.11 테러가 났을 때 어떻게 그 단합 뺐는지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게 해법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이거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양당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고백을 좀 하는 거죠. 여당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때 예. 사실 7시간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건 맞다. 그러나 정부 책임으로만 몰아붙인 건 사실은 너무 심했다. 예. 그리고 이 야당에서도 그래 사실은 이게 정부의 어떤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실 그때 어떤 그런 그 마음 때문이지 이건 힘을 합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서로 정쟁을 벌이지 말자라는 식의 어떤 서로 좀 타협을 보면 안 될까요? 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유족들이나 혹은 국민들은 슬퍼하는데 서로 서로 공방을 벌인다. 이건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영수 소장님. 예, 재난 앞에 진보와 보수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 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종건 실장님 생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권은 정쟁보다 먼저 5대 소방 관련법부터 여야 합의 처리에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보수 야당에게 한마디 하자면 화재에 대한 수습과 원인 규명에 대한 향후 대책도 세워지기 전에 내각 총사퇴부터 주장하는 보수 야당의 주장은 이 재난을 정쟁화하는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현송을 뒤치다거리 한다고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다며 재난의 색깔론까지 끌어대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 중의 구태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무엇보다 2018년 소방예산 증액 반대한 것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정치 공세보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동안 처리되지 못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5대 소방 관련 법을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이제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 소방법 개정안 이게 지금 법사위에 상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위원회는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법사위의 상정도 안 되고 법사위 상정이 돼야지 이게 이제 본회의에 가서 처리가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가 돼도 소방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게 이제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제천 참사 이후에 지금 한 달 좀 지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미국식으로 바꿔야 된다. 미국식은 뭐냐면 의사등록제라고 해서 이 여야가 관련된 어떤 법을 입법화할 때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아예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비쟁점 법안은 이런 상관없이 그냥 수기해서 통과시켜버리는데 쟁점 법안은 어쨌든 서로 2년간에 싸우고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연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비쟁점 법안도 그러니까 왜 딜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 법안을 서로 그 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건 구분해야 된다. 비쟁점 법안은 무조건 수기해갖고 뭐 상정해서 이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상황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와 그 법률로 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또 함께 고민해야 될 게 가혹한 처벌을 통해서 안전 문제, 생명 관련된 문제를 소홀히 하는 이런 사회 풍토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도 개선과 책임자에 대한 그 화재의 원인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이것이 동시에 병행될 때만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지금 퍼져 있는 안전 불감증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요, 2월 임시국회 기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하고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여당에선 평화올림픽 위해서 정쟁을 중단하자. 근데 한국당은 지금 별로 받을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시장. 일단 지금 한국당 입장을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북의 태도에 달려 있다. 왜? 지금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남측만의 어떤 일입니까? 남북한이 공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북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월 8일, 그러니까 4월 25일로 수십 년간 그 건군절을 지내왔다가 2월 8일로 바꿔서 그때 열병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야제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의도는 너무 뻔해요. 이번 이 한반도의 이 올림픽 때문에 시선이 쭉 집중되는 것에서 자신들의 어떤 핵 완성을 표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우리한테 지금 평화올림픽이니까 이제 이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영원히 중단하라. 이걸 요구하는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북에 대해서 북이 그렇게 하지 않게끔 정부가 좀 더 나서라. 그래서 평화올림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이제 한국당 입장이거든요. 예. 예, 서영 소장님.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평양올림픽 공세는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 제기한 적법한 문제 제기도 정쟁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여야가 집권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특히 야당이 집권 여당을 비판 견제하는 걸 나무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평화의 제전인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기원을 갈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올림픽마저도 보수 진영들의 결집을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색깔론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마 이것은 체육을 평화 올림픽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국민들은 좋은 시선을 보낼 리가 없는 것 같고요. 남북 단일팀 구성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좀 선수와 감독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좀 물어보지 않고 조급하게 진행되지 않느냐라고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과도한 색깔 공세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유치한 평창올림픽 그리고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던 현재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서한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재정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여당일 땐 맞고 야당이 지금은 틀린 건지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니 일단 먼저 평창올림픽에 성공적 기원을 해서 여야가 한 몫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실시됐고 표본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했고요. 응답률은 1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런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야, 우리 강 작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도 들어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 그게 많이. 그 분석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본 게 이겁니다. 자, 북한에서 그렇게 현송월이 오고 뭐 하는 그 다음 날인가 이 여론조사가 23일부터 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21일 날 왔고 그런데 보면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1위가 현송월 등 북한의 이 파견된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이 부정적으로 느꼈다라는 게 1위인데요. 자, 긍정적으로 봤다가 사실은 남북 화해 무드가 1위가 돼야 돼요. 그 진보 진영에서는 그게 1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1위가 아니에요. 거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북 정책이 잘했다라고 해서 국정 수행을 찬성한 사람은 4위인가 5위예요. 그러니까 남북 화해 무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그렇게 좋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가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는 북풍이 더 이상 그 진보 진영의 리스크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보수당에 표를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북풍들이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듯이 햇볕만이 유일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국민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잘 치러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북한 고위급 요원이 미국과 일본, 한국의 고위급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향후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대화라든가 북미 대화에 대한 작은 단초를 풀어나가는 걸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저는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 단일팀 취지는 좋지만 절차와 과정을 동일받지 못한 점이라든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정책에 혼선을 준 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에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깊이 새겨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국민의당 상황 지금 둘로 쪼개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문제는 20대 20. 그러니까 20몇 대 20몇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30대 10이 되느냐 그러니까 뒤에 숫자는 빼고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대파 이번에 그 민주평화당은 20대로 예를 들어서 27대 20이라든지 이런 서로 20으로 시작하는 그 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17명 플러스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양비론입니다. 양쪽 다 사실 좀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들만의 싸움이고 그들만의 분당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차영 소장님. 전 국민의당 야권 재편이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의 손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합 찬성파가 추진하는 바른국민당이 보수당과 경쟁을 할 텐데, 네, 현재 제가 추정한 바른국민통합당인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행태가 평양올림픽 재난 관련 내각 총사퇴 이런 색깔론과 진영 논리의 낡은 보수의 패러다임을 보인다면 저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적 보수가 바른국민통합당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반면에 통합을 반대하는 측이 만드는 민주평화당의 경우 호남에서 이미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른국민통합당과 관련된 이 야권 재편에 대한 문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6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월요일이긴 월요일인데 추운 월요일입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가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추운 월요일이라 그런지 고장차 소식도 빠지지 않는데요. 내부순환도 성산동 쪽 가는 길, 홍제와 연희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분이 밖에 도로로 나와가지고 손으로 수신호를 하고 계신데요.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견인차가 조금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연희 램프 지나실 때는 조금 더 잘 살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쯤 강변북로 많이 밀리는 시간이긴 한데 사고까지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이고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지금 2개의 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들어가 있어서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올림픽대로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호주 오픈 4강에 진출했던 이 정현 선수요. 어제 예. 귀국을 했는데, 사실 갈 때는 정현 선수가 간다고 아는 사람만 알았습니다만, 올 때는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죠? 예, 그랬죠. 예. 어제 인천공항에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수백 명의 팬들하고 취재진이 몰려들었거든요. 정현 선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줄 몰랐다. 정말 큰일을 하고 돌아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 세계 톱 10이 욕심이 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시상대에 서고 싶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현 선수 오늘 병원에 가서 발바닥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 다음 대회 출전 일정은 병원에서 이 몸 상태를 확인해 보고 난 뒤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참 훌륭해요. 훌륭하고. 그죠? 예. 이 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나이도 어리고 진짜 할 일이 창창한데 또 기죽지 않는 모습 보니까 더 든든하더라고요. 예. 자,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노성현 선수 말입니다. 빙상연맹의 실수로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었다가 다시 출전할 수 있게 됐는데 얼마 전까지는 본인이 의사표현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의사표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 빙상연맹의 어이없는 행정 실수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고요. 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는 좀 올림픽에 출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평창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예. 역시 이 노선영 선수가 받은 상처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였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자, 그런데, 어제, 이 김상항 이 빙상연맹 회장이 직접 노선영 선수 자택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요. 자, 그래서 노선영 선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자 1500m에서 러시아 선수 2명이 올림픽을 포기해서 예비 순위 2위였던 노선영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노선영 선수 출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가 네. 김상영 회장의 직접 사과를 받고서 마음을 돌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답답한 일이기도 한데 이 노선영 선수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스키에서도 갑작스럽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이 알파인 스키 경성현 선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일에 이 평창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가했었습니다. 예.
근데 25일 바로 다음 날에 스키협회로부터 올림픽 참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성현 선수의 아버지 경화수 씨가 이 대한스키협회 국가대표 선발 기술위원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예, 국가대표 선발 문제가 또다시 법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스키협회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에서 남녀 국가대표 9명을 뽑았거든요. 자, 그런데 뒤늦게 국제 스키 연맹이 9명을 4명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지난 24일에 이 국가대표 기술위원회를 열어서 9명 중에서 5명을 탈락시킨 건데, 경성현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반발하는 이유가 자기가 스키를 타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세계 랭킹에서도 자신보다 무려 300위 이상이 차이가 나는 선수가 대표로 선발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성현 선수는 이 국제스키연맹 올림픽 포인트 기준으로 봐서 대회전 181위인데 8강에서 412위인 선수가 대표로 선발이 된 겁니다. 이 경성현 선수 쪽의 주장대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위해서 이 정선에다가 알파인 경기장 새로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경기장, 이 활강 경기가 열리는데 활강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해야지 된다. 자, 그래서 활강 412위인 선수를 선발하고 대회전 181위인 자신을 탈락시켰다는 것이 이제 경성현 선수의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도 좀 해보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월드컵에 대비한 평가전에서 몰도바를 1대0으로 이겼는데, 물론 잘했는데, 몰도바가 세계 랭킹 166위 팀인 모양이에요. 이 세계 랭킹 166위인데요. 그나마도 이 주전 선수가 다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팀을 해서 이긴 듯 그렇게 우리 팀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터키에서 전지 훈련 중인 축구 대표팀이 지난 토요일에 몰도바를 상대로 한 평가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약체라는 걸 감안하면 좀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득점이고요. 이번 전지 훈련에 유로파 선수들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K리그 위주로 선수를 선발했는데 김신욱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소속팀에서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어시스트를 기록했네요.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어제 잉글랜드 FA컵 뉴포트 카운티와의 경기였는데 어시스트 1개 기록했습니다. 0대1로 뒤지던 후반에 교체 투입됐고요. 이 후반에 이 고난도의 백힐 패스로 어시스트를 만들어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낸 겁니다. 어제 어시스트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동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금융당국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 등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 해임을 추진하겠다. 이 발표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채용비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거는 비리입니다, 정말. 진짜 이 취업 이런 그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솔직한 얘기로 철저히 좀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그런 마음을 읽고 2018년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런 거죠. 그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의 CEO와 감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시점이 금감원 검사나 검찰 기소 시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은데 만약 법원 판결로 무죄가 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무죄 추정 원칙과 좀 위배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광구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 채용비리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은 기각됐거든요. 물론 아직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관치를 하기 위한 명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감원이 바꾸고 싶은 은행
치료 받고 싶은 은행이나 보험사 보면 채용비리 뭐 하나 적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또 그게 뒤바뀌면 그럼 금감원장이 물러납니까? 금융위원장이 물러납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고 그다음에 금감원도 최근에 채용비리가 적발됐어요. 예. 이거 어떡하지? 이건 자기 머리는 누가 깎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관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부터 연 24%의 고금리 대출을 대체해주는 상품이죠. 안전망 대출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런 소식 있죠. 이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 달 8일부터 연 27.9에서 연 24%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미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쓰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억울하잖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한 보완책입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 안전망 대출이라는 건데요. 다음 신청자들이 확 몰릴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제로 대출이 나가는 다음 달 7일 그 전날까지 연 24%를 초과하는 이미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요. 만기가 3개월 미만으로 이내로 남은 분들의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 이제 3개월 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일단 최대 한도가 2천만 원까지고요. 지금 현재 24% 이상 주고 있는 그 대출을 상환하는데 대환하는 데만 쓰게 됩니다. 성실하게 앞으로 갚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최대 1%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고 하고요. 나 지원 대상 돼 안 돼라는 걸 알아보시려면요. 국번 없이 1397번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제가 지원 대상이 됩니까? 내지는 서류는 뭐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고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신혼부부들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것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네. 보금자리론은 연 3% 초반대 고정금리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그 담보대출 상품이죠. 금리가 낮아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내인 사람들만 보금자리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월부터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더라도 이 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딱 하나 논란이 되는 게 7년까지가 신혼부부인가요? 아무튼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아니 이거 외우기 좋으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그러니까 7년 이하이면 신혼부부로 보고 7천만 원 넘더라도 보금자리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나옵니다. 이제 지금 6억 원 넘지 않은 집을 살 때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주는 게 보금자리론인데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이제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는 거죠. 대출 금리 0.4%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 보금자리론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이어서 커피 전문점도 커피 가격을 올리는데 이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업체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올립니다 이렇게 절대 얘기 못하죠. 하지만 좋은 명분이라는 거죠. 각종 이제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렸고 이번에는 이제 커피 전문점 커피빈이 항상 이제 먼저 올립니다. 커피빈 아니면 스타벅스가 먼저 올리는데 이번엔 커피빈이 먼저 올랐어요. 올리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니지만 인건비 인상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때 맞춰서 이렇게 올리는 거다라는 거고 관심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국민 간식인 치킨 프랜차이즈가 가격을 올리면 이게 정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단 틀어막았죠. 이게 언제까지 요걸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요즘에 치킨 시키면 무하고 콜라가 유로로 전환된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저도 얼마 전에 시키는 콜라가 안 오더라고요. 이런 약간의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이 분야에만 국한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구글이 인간 수명을 500년까지 늘리겠다면서 비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연구 중에서 처음으로 늙지 않는 동물이 나타났다. 야, 이 진시황제가 들으면 아주 좋아할 소식인데. 그렇습니다. 진시황이 처음인 것 같은데 벌거숭이 두더지 쥐인가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은 아니고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고 하는데 수명이 32년이라고 해요.
얼마 안 기네라고 생각하는데 쥐가 보통 3, 4년 산답니다. 10배나 긴다는 거고 한 사람으로 치면 수명이 800세 이상 되는 거죠. 늙지 않게 하는 DNA 단백질 손상.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는 자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지가. 예. 그래서 암도 안 걸리고 통증도 없답니다. 심지어 산소가 없어도 18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든 DNA 단백질을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게 결국에 되면 안티에이징, 동안 유지가 되는 거고 수명 연장이 되는 건데요. 교수님도 이 관련된 DNA 단백질이 있는 거 아니신가요? 이거 아침부터 아닌가요? 또. 근데요. 이거 하면은 무슨 보톡스 맞는 이 회사들 다 망하겠네요. 이제 네? 그런 걸 통해서 또 이걸 뛰어넘는 게 나오겠죠. 보톡스를 뛰어넘는. 뛰어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참 늙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800세 이상 사는 이유가 통증을 안 느끼게 한다는 그 성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벌거숭이 두더지에 비해서. 더 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통증 안 느끼면 사고 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별 말씀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가상화폐 해킹 사고 났다는 거. 이거 지난 주말에 전해졌죠. 맞습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새벽 3시에 원래 일어났는데 8시간가량 이걸 몰랐다가 27일 자정에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예. 이게 결국에 코인체크라는 곳인데 이게 2014년에도 일본에서 마운트 곡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 30-40% 더 피해액이 커요. 5,600억 원입니다. 보상하겠다라고 하지만 시기와 절차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충분한 보상을 못할 거다. 한국도 이번에 하나 망했잖아요. 그죠? 예. 그 같은 경우에도 75%만 하겠다. 아니면 그것도 못한다. 이러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본보다 과연 안전할까요? 대부분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 사실은 이거는 예상돼 있던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장관들 총동원돼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서고 있잖아요. 홍보한다고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주는 정책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최저임금으로 올라가면 그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체 수를 봤더니 9,634곳이었습니다. 전국 대상업체 100만여 곳 중에 0.96%, 100곳 중에 한 곳 정도 신청을 한 거고요. 근로자 수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도 다 안 되면 0.73%. 1,000명 중에 한 7명 정도 신청을 한 꼴인 거죠. 계속 원래 이제 정부는 처음에는 이제 홍보 부족으로 잘 안 될 거고 이제 월급날이 보통 25일 이렇게 말일에 몰려 있으니까 셋째 주 이후에는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 예상이 꽉 들어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4대 보험과 관련돼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가장 큰 게 4대 보험 부담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일단 최저임금 그 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안 쪽으로 들어보내줘야 되잖아요.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되는데요. 한 달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13만 원 받는데 4대 보험료는 한 15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이 더 되니까 가입할 별 유인이 없는 거고 직원들도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다. 한 푼이 4대 보험을 현금 달라고 그런다. 맞습니다. 한 푼이 현금을 차라리 달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저런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주고 4대 보험 부담으로 해서 세액공제도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신청이 미비하다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